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57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민법의 통칙을 잠깐 봤고요. 통칙 보면서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 봤고요. 이번에는 권리의 변동을 봐야 됩니다.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게 권리 자체로 봤을 땐 발변소지만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를 얻고 권리를 잃는 과정에서 권리가 변경되는 것. 그래서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걸 이제 권리의 변동이다. 그런데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자기 스스로가 권리가 생물체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권리의 변동, 권리 변동은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된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은 전부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다. 자, 내가 이 물건을 하나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문방구에 갑니다. 가지고 이 볼펜 하나 주세요. 그거 팔 거 아닌데요. 그럼 못 사갖고 나오겠죠? 예,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주고 사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방구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가 제가 사갖고 나오면 제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의 소유권이 그분에서 저에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그분은 상실하게 되는 거고 저는 새로운 소유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률 행위인 것이고요. 자, 이걸 어떤 분이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셨대요.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시면 그 아들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인이 다르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법률 행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필요한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가 아닌 것들이에요. 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요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눌 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건 그냥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이걸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두 가지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거 갑자기 복잡해지네. 이번 시간부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법률 요건에 좀 더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나타나면 나타난 결과로서 법률 요건이 성립하게 되면 나타난 결과로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이걸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이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들이 뭐예요? 법률이잖아. 법률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의사표시도 없지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이 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이런 관계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걸 그냥 통칭해서 법률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법률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계를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권리 변동은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땐 취득, 상실, 그 과정에 변경되는 것, 이 권리 자체로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취득도 그러면 그냥 단순히 권리를 취득했다, 이 모습도 두 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권리를 취득한다. 취득을 하는데 처음부터 없던 권리를 만들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남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받아서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던 권리를 처음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대지가 있었는데 빈 땅 위에다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대표적인 게 신축인 거예요. 그럼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으니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원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시 취득에서 잘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팔았다를 먼저 생각하면 매수인은 지가 없는 권리를 만들어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받아서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권리를 취득하기는 취득을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없는 거 만들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던 걸 이어받아서 취득했다라고 해서 그걸 승계 취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의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눠서 이전적 승계다.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승계가 되는 건 이전적 승계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 등이 다 승계가 되는데, 설정적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 중에서 일부 권능만 승계가 되는 걸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걸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다 그러면 사용, 수익의 권능은 물건에 대한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처분의 권능은 물건에 대한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다른 거기 때문에 교환 가치만 또는 이용 가치만 제3자에게 이렇게 조금만 떼서 이렇게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설계해서 정해준다, 만들어서 정해준다라고 해서 그걸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교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주면 그 사람은 이런 물건을 하나 취득하게 됩니다. 담보 물건이다라고 하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 그렇죠. 이용 가치만 탁 띄어서 요거 사용 수익과 관련된 권능만 띄어서 상대방에게 설정해 줄 때는 용익 물건을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익 물건을 설정을 한다. 담보 물건의 종류, 이건 이제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소유자였고 갑이 을에게 설정을 해줬다. 그럼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 중에서 교환 가치는 처분의 권능만. 이건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다 제가 맞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사용, 수익, 교환이라고 그러지 말고 처분, 이런 세 가지 권능이다. 처분 권능은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고 사용 수익 권능은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을에게 띄워줬으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처분 권능은 이제 을이 행사합니다. 그럼 을은 처분 권능이 제한이 돼요. 을이 가지고 있던 사용 수익과 관련된 그 권능은 이제 을이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사용 수익이 일부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한 물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건 이 제한 물건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제한 물건의 설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전부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일부만을 승계받는다. 그 이전적 승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는 그 원인이 뭐냐.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 승계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전적 승계는 원인에 따라서 포괄 승계가 있고요. 특정 승계가 있다. 포괄 승계는 전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하자, 제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제한 물건이나 각종 압력 이런 것들도 싹 다 승계가 되는 게 포괄 승계다.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그 다음에 회사가 합병이 됐다. 뭐 이런 정도고요. 특정 승계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자, 여기서 봐서 신축한 이 건물의 시가가 5억인데 여기다가 돈을 빌려 쓰고 2억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실제 가치는 얼마입니까? 3억이죠. 2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실제 교환 가치는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매수인이 사면서 5억을 다 주고 네가 2억은 말소해놓고 그냥 완전한 5억짜리 물건을 나에게 줘. 이럴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딱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3억만 너한테 받아가고 채무 2억은 내가 승계할게. 이렇게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톡 찍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2억에다가 혹시 또 1억짜리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이 또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2억만 주고 요거 내가 승계할게 그럴 수도 있고요. 4억을 주고 이거는 네가 갚아 내가 1억만 승계할게 이렇게 탁 정해서 승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성 승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아니면 물건 대 물건을 서로 바꾼다 교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특정 승계다 매매 교환 이런 거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승계시켜주고 나면 그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됐던 권리 이 권리도 소멸의 형태는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복잡하죠? 상대적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은 뭐냐? 그렇죠? 권리가 한 번 소멸하게 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절대적 소멸인 거예요. 그럼 상대적 소멸은 뭐냐? 상대적 소멸은 지금은 권리가 소멸했지만 나중에 어떤 사유가 생기면 다시 회복해서 찾아올 수도 있으면 이걸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 소멸은요. 목적물이 불이 나서 없어졌다. 그럼 이 이후에 존재하던 소유권은 더 이상 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상대적은 매매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됐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발생하고 소멸받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 이제 변경 봐야 되겠죠? 변경은 권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경은 변경되는 권리가 어떤 거냐,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느냐.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원시 취득자가 갑이었고 승계 취득자가 을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거겠죠. 그래요. 여기
승계 취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체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이전적 승계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 소유권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형태. 이게 주체의 변경이다. 소유자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내용의 변경은 둘로 나눠서 수량적 변경이다. 수량적 변경을 그냥 양적 변경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적 변경이다. 성질적 변경을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수량적 변경은 요거. 그러니까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처분, 사용, 수익의 권능 중에서 요거만 제3자에게 승계시켜주면 소유자에게 남는 건 아마 요거밖에 안 남겠죠. 요거는 이 친구가 행사해야 되니까요. 양쪽으로 바뀌고 있네요. 사용 수익 권능을 승계시켜줬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남은 건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사용 수익권자가 행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쪽 부분. 요건 사용 수익권자가 행사해야 되잖아요. 요걸 이제 수량적 변경이다라고 얘기해서 수량적 변경은 결국은 설정적 승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성질적 변경이다. 도자기 사러 갔어요. 도자기 사갖고 돈 다 내고 뭔가 안전한 가방 사갖고 온다고 잘 좀 보관하라고 했는데 가방 사갖고 들어가는 순간 도자기 그 사장님이 도자기 들고 오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대요. 돈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나에게 이제 귀속이 됐는데 맡겨놓고 있다가 가방 하나, 철제 가방 하나 사갖고 오려고 가방 사갖고 오니까 그분이 전달하다가 깨뜨렸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방법은 몇 가지 있죠. 여기 깨진 도자기 가져간다. 이거 가장 쪼다 같은 짓이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때는 물건을 달라고가 아니고 물건은 받아봐야 가치가 없는 물건이 됐으니까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물건의 이행불능이 됐대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행불능이 되면 물건으로 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뭐에 관한 권리로 바뀐다? 돈에 관한 권리로 바뀐다. 그래서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물건에 관한 권리가 돈으로 바뀐다. 그래서 성질적 변경 또는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작용의 변경은 어떤 권리의 순위가 변경이 된다. 순위가 승진하게 된다. 자, 어떤 부동산의 권리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권리를 분석해 보니까 갑이 소유자였고 이 을이 저당권자였고 3. 병이 임차인이었는데 여기는 확정일자하고 대항요건까지 다 갖춘 임차인이었고 네 번째 정이 또다시 저당권자였다. 이렇게 저당권자가 둘이 나오면 이건 공식이에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이 친구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다. 그래서 소멸 기준이다 또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이후의 권리는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싹 소멸하니까 임차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의 채무를 변제해 버립니다. 변제해서 소멸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정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순위가 승진해서 기준 권리가 되고, 그럼 이거보다 빠른 임차권은 경매가 실행이 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순위 승진 내지는 없던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 대항력의 발생,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참 잘 건드려요. 시험에 잘 내고요. 우리 본 수업할 때, 요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본 수업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57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다 했어요. 이때 그 권리 변동의 원인 맨 밑에 보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게 지금 수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표를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란 무엇이냐? 법률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법률행위. 원래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 중에 하나인데, 법률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법률행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법률 규정은 사실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법률 효과가 나타나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 머릿속에서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해석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요. 해석 방법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는 말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장난에 대비해서 실제로 말장난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냥 수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표를 이렇게 못 그렸을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화살표 쭉 내려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법률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아니면 또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은 전부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법률 행위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은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 규정은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이죠. 의사 표시가 아닌 것. 그래서 나타난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두 개가 있고,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 법률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법률 요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법률 행위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법률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에 분류하는 방식. 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방식이나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 과정에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9가지 정도의 해석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3가지입니다. 3가지. 먼저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이다.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반드시 구성 요소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의사 표시가 도대체 몇 개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1개인 경우도 있고, 의사 표시가 2개인 경우도 있고, 의사 표시가 2개 이상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 표시가 1개인 경우를 일방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 행위다. 의사표시가 2개인데 이 의사표시 2개는 여기 있는 2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쌍방행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방행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또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하게 되면 얘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걸 일방행위다. 그래서 이걸 대체적으로 단독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두 개하고 여기 두 개는 상황이 달라요. 이건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으면 A가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와 똑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B가 또 했대요. 그래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쌍방행위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쌍방행위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행위, 이걸 쌍방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의사표시가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현상이에요. 두 개인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 이상 여러 개라고 했으니까 수개의 의사표시가 한 군데를 이렇게 집중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합동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방행위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혼자서 하는 의사표시다,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다 라고 해서 단독행위라고 하고, 이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 그 다음에 이거는 사단법인의, 우리 사단법인 설립행위 정관 작성하는 거 있었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집합체, 그래서 특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게 사단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이런 활동하자라고 서로 이제 의견을 모으고 이러는 행위예요. 이걸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예요. 또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걸 또 이렇게 드러나요. 의사표시 내가 할 때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세부적인 암기는 본 수업 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고요. 또 의사표시 형식에 따른 분류다. 형식에 따른 분류는 요식행위와 분류식행위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식행위는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되는 행위예요. 굉장히 신중을 요하는 행위들, 대부분의 가족법상 행위, 일명 신분행위가 요식행위예요. 그러면 분류식행위는요,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상 법률행위가 분류식행위다. 내 재산을 거래할 건지 말 건지, 거래하려면 누구하고 거래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거래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결정할 때 내 집을 내가 팔겠다, 어떤 방식으로 팔겠다, 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구두로 할 필요도 없고요.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명시 그리고 묵시 다 가능한 행위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위예요. 요식행위는 법인의 설립행위하고 신분행위 정도인데 요식행위 거의 없고요. 전부 분류식행위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팁을 하나 드리면, 무슨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한 겁니다. 무슨 행위는 서면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럼 그것도 다 틀렸어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효력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법률 효과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런 건 이제 우리 계약을 조금 알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또는 의사표시 방식에 따라서 중요한 거 두 가지 했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깡다구로 외운다고 해서 외워질 게 아니니까 그냥 두 개 정도만 하시고, 대가의 부담 여부, 출연 여부, 유인성 여부 이런 것들은 본 수업 때도 그냥 한번 읽어주고 끝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 더 있는데 그 9가지 방식 다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 지금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 그럼 법률 행위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성립하고, 성립했으면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법률 행위의 요건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성립해야 된다. 성립했으면 효력도 발생해야 된다. 이걸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먼저 성립해야 되고요.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이걸 법률행위 요건. 좋아요. 그러면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여기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일반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또 특별히 필요한 성립 요건이다. 여기서 특별 성립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건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에요. 일반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률 관계에 다 필요한 그런 성립 요건이다. 그러니까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 성립 요건은 일단은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법률 행위에 누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될 테고요. 당사자가 의사 표시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의사 표시의 내용이 곧 법률 행위의 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볼펜 나한테 팔을래? 그럼 내가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상대방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 의사 표시의 내용은 볼펜에 대한 권리 취득이죠. 그게 목적인 거고요. 그러한 내가 이 볼펜을 사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걸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모든 법률 행위에 다 필요한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원래 하나라도 빠지면 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니까 하나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은데 원래 하나라도 빠지면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 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신분행위나 요물계약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설명해도 뭔지 모를 테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당사자가 서로 가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저에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고 혼인합시다 라고 합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느냐? 지금 일반적 성립요건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가족이 될 목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도 동의해줬다. 그럼 가족이냐? 아니란 얘기죠. 법률혼의 배우자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죠. 사실혼의 배우자가 되려면 가정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동거를 해야 되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도 그렇습니다.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목적은 의사표시의 내용이니까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적법해야 되면서 사회적인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글쎄요. 정능 법회 그래요. 정능 법사 그러든지요. 그래. 그래서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일단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이 볼펜을 좀 사고 싶은데 파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이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한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한 것이고 볼펜을 사는 것이 불법행위는 아니죠. 위법행위는 아닌 거거든요. 적법한 것이고 이거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일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아리따운 여자분한테 이거 가지실래요? 그분이 왜 저한테 주시죠? 내 첩이 되주시는 조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확정할 수 있고 이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한 겁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그럼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갖추고 더 필요한 요건인데 이건 이제 우리 시험 과정에 4군데 정도 나와요. 조건부로 법률 행위했으면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기한부 법률 행위했으면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누군가가 유언을 했다. 그럼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특별법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도록 돼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허가 받도록 돼 있다고요. 그 허가 받아야 토지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은 이렇게 두 가지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더라. 자,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은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만 암기하시고 특별 성립 요건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럼 효력 발생 요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유효 요건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밑줄 쭉 긋고 정상적인 의사표시일 것.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그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관한 건 앞에서 배웠잖아요. 구체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 이것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먼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도 있느냐? 그래요.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느냐? 목적의 확정이다.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했대요. 성립했고 이때가 이행기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됐을 때 목적을 확정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방법하고 확정하는 기준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하다. 그럼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이거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을 지금 매매하는데 이 주택의 가치가 굉장히 지금 등락폭이 크대요. 하루아침에 1억 원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1억 원씩 떨어지고 그래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라고 할 때 매도인 현재 가치는 10억이다. 근데 내일 9억이 될 수도 있고 11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은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날까지 2달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가격이 확 올라가서 15억, 20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이 확 떨어져서 5억 정도밖에 안 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어떤 리스크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오늘 계약 체결하는 날 금액을 확정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10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10억으로 확정했으면 그냥 그걸로 효력이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2달 후에 이 목적물의 가치가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둘이 이제 머리를 좀 씁니다. 뭐라고? 오늘은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잔금 지급하기로 한 전날 시중은행에서 발표하는 고시가액의 평균 가액으로 정하자. 이렇게 했대요. 그럼 2달 후 어느 날 그 평균 가격이 매매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이 확정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 그래요. 그래서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 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가능은 이행이 가능한 것을 얘기한다. 그럼 어떤 법률행위는 이행이 가능하고 어떤 법률행위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냐?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획일적이고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획일적이고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과 불능의 판단은 물리적이고 법률적 객관적 기준이 아닌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때 이제 불능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불능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걸 원시적 불능이다. 그래요.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능을 공부하는데 가능의 형태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건 가능이고 어떤 건 불능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자 가능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불능을 공부하고 불능을 싹 빼버리면 나머지는 가능만 남겠죠. 그래서 불능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일시적 불능, 항구적 불능, 물리적 불능, 법률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능 중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에요. 불능을 공부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능을 공부하고 불능을 싹 빼면 나머지는 다 가능이다. 그래서 우리 불능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서 불능의 유형 늘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가면은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을 공부할 텐데 이거부터 보시죠.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갑소유 건물이 하나가 있다. 이 건물을 을하고 매매하자라고 해서 7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전에 이 목적물이 불이 나서 멸실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목적물 자체가 멸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할 때부터 멸실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목적물이 이미 타고 없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다. 목적물이 있어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때부터 없었다고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옆집에서 화재가 나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불이 나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계약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약 성립하는 날부터 이행할 수 없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 불능이잖아요. 이게 원시적 불능이고요. 계약 성립할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것도 불능인데 무슨 불능일까요?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계약 성립할 때부터 없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이 계약 자체는 처음부터 없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책임까지는 지금 하면 무리가 옵니다. 예, 책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후발적 불능 사유가 발생한 이 계약은 계약 성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불능이 됐으니까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그 유효인 계약이 왜 불이 나서 없어졌느냐? 책임 있는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내지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한다. 자,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만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의 문제는 나중에 묻고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인 이 계약은 유효다. 그래서 불능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전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다,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느냐,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느냐. 이거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은 유효냐, 무효냐까지만. 그리고 시험에도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게 쉽게 나오면 여기까지만 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적법입니다. 적법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의 목적이, 즉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적법행위다라고 하는 건 법을 위반하지 않은 행위예요. 이걸 적법행위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 적법이다 그래요. 즉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에 정해진 대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럼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의 유형은 크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눠지는데,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지는데, 강행법규는 무조건 적용돼야 되는 법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가 혹시 강행법규다.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어떤 행위를 했대요. 이 행위는 결국은 뭐가 될까?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가 돼야 되는데 임의법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가 임의법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행위가 임의법규를 위반한 행위였다. 그럼 위반했다라고 해서 A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임의법규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당사자가 법률행위 하면서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규예요. 이걸 임의법규다. 그럼 그런 법규 뭐 하려고 만들어 놨느냐? 당사자가 법률행위 하면서 특별히 둘이 약정하지 않았어요. 약정이 없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럼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당사자가 둘이 약정을 했는데 약정의 내용이 법과는 상치가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면 강행법규니까 약정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약정 자체가 법규 자체가 임의법규 같으면은 당사자가 한 약정이 임의법규에 위반돼도 약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위반하게 돼도 위반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된다. 위반하게 되면 위반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차이인데, 이 강행법규 또 재밌어요. 강행법규는 원칙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무효인데 이게 또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져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효력 규정을 혹시 위반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건 무효는 아니고 이거는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인데 반드시 처벌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할 때는 음식물 판매업 허가, 식당 허가죠. 뭐 영업 허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허가 없이 판매를 했대요. 판매 행위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미 먹은 걸 어떡할 거냐, 토해낼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효다라고 한다면 먹은 사람은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돈도 줄 필요 없지만 자기가 먹은 건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먹은 거 어떻게 토해, 더럽게. 그러니까 일단 행위 자체는 유효로 하되 그 대신 음식점 점주는 어떻게 한다? 처벌받는다. 자,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속 규정,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상의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인데 민법이 아닌 곳에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또는 미등기 전매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단속 규정으로 해서 미등기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자고요. 입문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인데 적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다. 임의법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런데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진 않지만 처벌은 받는다.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고, 탈법행위 같은 경우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긴 위반했지만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좋은 정보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정보가 생기면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취득해서 투기를 좀 하면 돈을 벌 텐데, 근데 담당 공무원은 취득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돈은 지가 되면서 지 동생이나 또는 친구들 이름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산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하긴 위반했는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걸 탈법행위다. 탈법행위는 무효인 탈법행위와 유효인 탈법행위를 나중에 구분할 건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쉬었다가 우리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그거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